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저스티스 채널은 3년 전 영락제의 삶과 전쟁편을 통해서 영락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영락제를 다뤄보려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주원장에게는 무려 2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인데 그 중에서 황후인 마씨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총 5명입니다. 보시는 표에는 없지만 마지막 5째가 주왕 숙입니다. 이 중에서 영락제의 출생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는데 주체가 고려 출신 공비소생으로 태어나자마자 양자로 들어와 마황우의 처소에서 양육되었다는 것입니다. 영락제는 어린 조카의 재위를 찬탈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적자라는 조치가 필요했다는 논리입니다. 한편 지난 원말 명초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태조는 장성한 아들에게는 분봉하여 땅과 병권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막북에서 위협적인 세력으로 존재하는 몽골을 견제하기 위해서 21살의 약관 주체를 북평에 봉했는데 이것은 태조가 이미 주체의 군사적 능력을 꿰뚫어보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몽골은 몇 번의 전투 후 북평 근처의 국경 가까이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연항으로부터 승전보를 받을 때마다 태조는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체가 활약할 때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근심 걱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황태자는 장남 주표로 정해져 있었지만 주체가 군사적 재능을 드러내면 낼수록 태조는 연왕에 대한 신뢰가 커져갔기 때문입니다. 재위를 연왕에게 양위하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는 것도 무리만은 아닌 에피소드를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황우와의 이야기인데요. 마황우는 태조가 어린 시절 모셨던 곽자응의 양녀로 뛰어난 인격과 성품으로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태조가 그녀를 불러 황희계승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구했을 때 그녀는 그것은 소첩이 관여할 바가 아니니 스스로 결정하시라 하였습니다. 황실의 법도에 알맞은 답변을 들은 태조는 그녀를 믿고 자신은 연왕을 뛰어난 인물로 생각하며 그가 백성들을 편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마황우는 그런 큰일을 함부로 입에 담으면 국가에 혼란이 생기고 재난이 닥치게 되니 주의하시라 대답했다고 합니다. 황제의 그런 생각과 행동이 황태자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혹시 부주의한 발언이 입 밖으로 나가면 황자들 사이에 권력 암투가 벌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었죠. 제가 읽은 책에서는 태조의 그런 생각이 결국 황태자에게 전해졌다고 하는데 이를 근거로 생긴 근심이 황태자의 죽음을 앞당겼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 홍무 25년인 1392년 4월 황태자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천하를 제패한 호걸이었지만 이때 태조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슬픔은 슬픔이고 후계자 계승 문제가 시급해졌는데 한림학사 유사모가 조정 대신을 대표해서 황태자의 아들을 황태손으로 해야 한다고 상소했습니다. 이때가 후계자를 연왕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지만 비탄에 빠져있던 태조는 죽은 황태자를 추모하는 뜻에서 조정 대신들의 상소를 받아들였습니다. 황태자가 세상을 등진 6년 후인 1398년 태조가 세상을 떠났고 소년 주윤문이 제2대 황제의 해종 건문제로 즉위하였습니다. 태조라는 큰 후견인을 잃은 해종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는 북평에 도사리고 있는 숙부 연왕 주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황자징 등 대신들은 제왕 삭번을 건의하였고 건문제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최초로 개봉에 분봉된 연왕의 동생 주왕 숙이 강등되었고 이후로 차례로 여러 왕들이 같은 조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음 차례가 된 연왕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1399년 7월 드디어 북평에서 거병하였습니다. 아래는 당시 연왕이 자신의 병사들에게 정변의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 한 포고문의 일부입니다. 나는 태조의 적자다. 지금 어린 천자가 간신을 신임하여 우리 형제들을 해하고 있다. 태조의 유언에 따르면 조정에 올바른 신하가 없고 간신이 있으면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 토벌해서 악을 없애라 하시었다. 유언에 따라 나는 너희들을 이끌고 간신을 주살코자 한다.
그 후에는 옛날에 주공이 성왕을 보필한 고사를 본받아 새로운 황제를 보필하려 한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마음을 헤아려 분투해주기 바란다. 연왕의 입장에서 보면 어린 황제의 제왕 삭번을 거병의 명분으로 삼은 적절한 조치였지요. 그리하여 1402년 남경성이 함락될 때까지 3년간 숙부와 조카 간 사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쟁을 정난의 변이라 합니다. 사변의 전반부는 화북의 대평원에서, 후반부는 회수유역을 주된 전장으로 삼아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연왕에게는 대의 명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군대의 규모가 황제를 뛰어넘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사변 초반에는 연왕이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황제에게는 숙청으로 인해 뛰어난 장군이 없었고 연왕의 군대는 북방에서 수많은 전투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금세 열세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402년 6월 연왕군이 남경부 성에 대해 총공격을 하였고 각 문을 지키던 수비군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무너지자 권문제는 궁전에 불을 질러 자살하였습니다. 다만 해종의 최후를 둘러싸고 지하도로 탈출하여 사천에서 승려가 되었다는 설 등 여러 설이 있지요. 영락제가 정화에게 원정을 떠나게 한 이유도 권문제를 찾기 위함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정변이 성공하자 어제까지도 권문제를 칭송하던 문무백관들이 바로 연왕의 즉위를 주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몇몇 영웅호걸들을 빼면 정치인들은 다 똑같나 봅니다. 이에 대해 연왕은 관례에 따라 몇 차례 거절한 뒤 7월에 성조 영락제로 즉위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권문제는 황제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역사에서 혁죄되었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 따르면 영락제의 조치에 대해서 반대했던 신하들이 권문 영간을 혁죄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 반대했던 대표적인 신하는 제태, 황자징, 연잔영, 탁경 등이 있고 가장 장렬하게 최후를 맞은 인물로는 방효유가 있습니다. 영락제는 학식이 뛰어났던 방효유를 여러 차례 등용하려 했지만 방효유는 끝까지 저항했고 마지막으로는 연적이 제위를 찬탈했다라는 문구를 적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방효유는 사지가 찢기는 책형으로 사망하였고 이때 처자식과 형제는 물론 외가와 친가를 포함해 마을 일대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락제의 이런 행동은 강남 일대의 여론을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 영락제를 도와 정난의 변을 주도한 참모 도연이 고향 소주에 수해가 발생하여 이를 복구하러 갔는데 의외로 그의 누나를 비롯해서 고향 친구들은 도연을 외면했습니다. 동생을 만난 도연의 누이는 그렇게 지체 높으신 분이 어찌 이런 초라한 집에 오셨습니까? 라고 힐난했다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도 도연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강남 사람들의 태도는 성조를 불편하게 했고 이것이 영락제가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숨겨진 이유입니다. 물론 천도의 주된 이유는 본인이 북평을 기반으로 성장한 사람이고 대몽골 작전의 요충지였기 때문이지만 말이죠. 어쨌든 즉위 후 영락제는 북평에 새롭게 궁전을 만들었고 궁전이 완공된 1420년에 북경을 새롭게 수도로 정하였습니다. 영락제가 수도를 북경으로 옮기면서 명제국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가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즉 경제의 중심지는 천도 후에도 여전히 남경이었지만 정치의 중심지는 북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강남의 세금과 물자를 북쪽으로 수송하기 위해서 대운하에 대한 대규모 개보수가 진행된 것입니다. 영락제가 젊은 시절을 보낸 북경은 쿠빌라이 대칸의 기운이 남아있는 곳으로 몽골인과 한인은 물론 고려인, 여진인, 티베트인, 이슬람인까지 오가는 국제도시였습니다. 먼 나라가 무너졌지만 아직 그 시절의 감성이 살아있는 곳에서 자란 영락제가 국제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한인들만 있는 남경에 살았던 태조는 가질 수 없는 경험과 감각이 영락제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태조의 관심이 오직 내정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지요. 반면 영락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외 팽창 정책을 펼쳤습니다. 영락제의 시선은 내치에 있지 않았고 요동과 그 너머의 시베리아, 몽골, 티베트 안남은 물론 멀리는 인도 아프리카까지 미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영락제가 정화의 원정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영락제는 태조의 후예라기보다 오히려 쿠빌라이의 계승자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는 것입니다. 영락제의 막복 친정은 지난 영락제의 삶과 전쟁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화의 원정은 지난 정화의 원정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의 노력으로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국제무역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동남아시아로 진출한 한인이 해마다 엄청나게 증가하였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 따르면 현재 화교로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화의 원정으로 이주한 한인의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정화를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명나라는 영락제 사후에 돌연 대외 원정을 취소하고 쇄국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이슬람 상선이 명나라의 정크선을 대신하게 됩니다. 영락제 시기는 압도적인 국외 관계와 불안한 국내적 요소가 공존하던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황희 찬탈자라는 오명은 여러 방면에서 영락제의 통치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환관의 등용입니다. 명나라에서 환관 노림이 심각해진 이유가 바로 영락제부터 비롯된 것이었지요. 영락제는 찬탈자였기 때문에 혈연도 관료도 믿기 어려워서 환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영락 18년인 1420년에 신설된 동창은 정권을 가지고 금위위를 지휘하며 관과 민을 감시하여 제국의 정치를 좌지우지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